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진핵세포에 들어가는데, 오늘 강의부터 컴퓨터 그래픽 모델링에 의하면 진핵세포, 이렇게 꿈틀꿈틀, 뭐가 이렇게 많으냐, 복잡한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지난주에 봤던 그 원핵세포들에 의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가장 인상적으로 일단 핵이 있고 없고 그런 것보다 일단 크기가 커진 거죠. 이렇게. 크기가 엄청나게 커졌고,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부피가 커진 만큼 이 상대적인 이 표면적이 감소를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표면적이라는 거는 얼마나 중요한 그 표면적 사이에 결국 그 표면적이라는 것은 막이 제공해 주는 건데, 세포막이 되었던 아니면 세포 안에 있는 진핵세포의 경우는 그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도 역시 다 막으로 둘러싸인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물질 교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할 때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좀 더 긴장해서 해야 되겠다. 일단 상대적으로 이제 표면적이 작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핵화 같은 걸 해서 각자가 맡은 일을 훨씬 더 정확하게 분담을 해서 요거를 표면적을 증가시키고, 또 일정한 특수한 어떤 특별한 일들은 특별한 곳에서만 하자 하는 식으로 이게 분업화가 되니까, 그래서 소기관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면적인 증가에 대한 그런 설명이고, 그지? 이렇게 많은 것들, 아주 유치한 옛날 고려짝 시험 문제 같은 것들은 이런 데다 딱 이렇게 해놓고 이것들이 무엇이냐, 각각의 기능이 무엇이냐 하는 웃기지도 않은 문제를 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딱 보고서 이게 뭐고, 얘가 무엇이고, 얘가 무엇이고, 얘가 무엇이고, 기능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막 달달달달달달 외웠던 그런 시절, 그런 멍청한 시절이 멀지 않은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을 잠시 웃고 지나가고, 이건 이제 식물세포를 이런 식으로 마우나처럼 그린 그런 얘기고, 각자가 여러 가지 각자의 비슷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포소기관, 또 고유하게 식물세포에서만 두드러지거나 또는 동물은 부러운데 갖고 싶은데 전혀 동물은 없는 이런 세포소기관, 이런 것들도 있고, 이들의 기능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그럼 얘네들을 실제적으로 실험해서 각자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서 나는 미토콘드리아가 너무 좋아. 미토콘드리아만 분리를 해가지고서 생화학적으로 걔네들만 연구를 하고 싶어.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원심 분리를 할 때 차등 원심 분리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하면 속도와 시간과, 그 다음에 여기 이 시험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그냥 물이 아니라 요 하얀 우유빛깔처럼 되어 있는 이것들이 물이 아닌 조금 다른 끈적끈적한 물질이라면, 이거 거추장스럽냐 이거? 그러면 이제 이들이 각자의 무게 또는 밀도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적으로 가라앉는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필요한 것만 여기서 딱 분리해서, 아주 이건 흔하게 루틴하게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특정한 세포 소기관만을 실험실에서 분리해서 이제 연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세포 소기관들은 막이 두 겹으로 쌓여 있고,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핵막은 두 겹,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도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두 겹이, 핵과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의 두 겹이 사실 결이 다릅니다. 마치 결론만 먼저 얘기를 해서, 핵막은 두 겹으로, 핵막이 인지질 이중충이 두 겹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겹으로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인지질 이중충은 원래 그 자체가 이중막이잖아. 위아래 이렇게. 그러나 그것이 두 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게 이중막이라는 얘기인데, 핵막은 마치 담요를 우리가 있는데 담요를 한 장, 이게 반으로 더 접어가지고서 두꺼워진 두 겹으로 된
그런 방식이고 똑같은 거죠. 핵막은. 이중막이긴 하나.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같은 것은 이중막이 우리가 이미 그 이중막의 구성이 다르다는 거 이미 지난 그 내부 공생 이론 때 확인한 바가 있잖아요. 바깥쪽의 막과 안쪽의 막이 심지어 화학적인 성분이 다르잖아. 바깥쪽의 막은 누구의 것과 비슷해? 고세균의 것과 비슷하고 안쪽 막은 현재 현존하는 세균의 막과 매우 비슷하고 뭐 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둘이 조금 이 근원이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또 거기서 파악할 수가 있겠지. 나머지들은 두 개의 패널로 사실 임의로 갈라놓긴 했으나 어쨌든 이들이 대표적인 세포 소기관들인데 조면 소포체, 활면 소포체, 둘 다 소포체인데 같은 돌림으로 끝나는 둘 다 소포체인데 왜 한 녀석은 왼쪽에 가 있고 다른 녀석은 오른쪽에 가 있을까 패널에? 그다음에 골지 라이소솜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리소솜, 그다음에 수성소낭, 그다음에 페록시솜이라고 영어로 얘기하고 한국말로는 페르옥시솜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물질, 그다음에 액포라고 하는 이제 전반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전부 이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은 단일막이에요. 이중막. 그러니까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별로 없네. 세포 소기관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딱히 이중막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것은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네, 결국. 핵막은 이중막이긴 한데 그건 반칙 쓴 거고. 그냥 두 겹으로 접어가지고서 나도 이중막 있다. 그건 반칙이지. 그래서 하고 전부 다 동일한 이 단일막으로 되어 있다. 이들이 어떤 이제 기능을 수행할까라는 것을 이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요 장의 목적인 것인데 왜 얘네들은 이렇게 둘을 편간해 놨을까? 얘네들 요 왼쪽 패널에 있는 녀석들이 하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수행하는 일이 특이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은 그 일을 하는데 왕따를 당해가지고 거기에 끼지 못하는 애들이고. 그래서 요 조면, 골지, 라이소솜, 수성, 소낭 이들은 같이 자기들끼리 무슨 짬짬이 해가지고서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구성을 해서 어떤 특이한 일을 중요한 특이한 일. 뭔지 그렇게 비밀스럽게 얘기를 해. 세포 안에서 세포 밖으로 물질을 수송하는데 얘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하는 겁니다. 세포 안에서 세포 밖으로 물질을 수송하는 그런 과정. 얘네들이 전부 이렇게 개입을 하고 이들은 밖에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그냥 손가락 보고 나도 거기 한번 끼었으면 좋겠다라고. 물론 그들이 나름대로 다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나 요 기능에 자기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죠. 핵 뭐 이렇게 돼 있다. 뭐 별거 아니고 핵 안에 있는 중요한 주요 물질, 유전자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물질이죠. 그 유전자가 어떠한 형태로, 물리적으로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염색질이라고 하는 고체이지, 고체. 핵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액체지. 핵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물질을 일종의 국물이라고 하면, 국물은 액체가 있고 그 안에 무슨 건더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건더기가 이 염색질인 것이고, 그 염색질이라는 물리적인 그런 객체 안에 보니까 DNA들이 있는 것이고 DNA가 왜 중요해? 그것이 바로 유전자 역할을 하는 물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걸쭉하니 중구난방, 우왕좌왕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 것이 핵인데 결국 그 핵이라는 것은 하나의 막을 딱 쳐가지고서 경계를 딱 지어놓고서 자,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핵이다. 라고 그냥 의무적으로 구성을 해 놓은 것이죠. 자, 근데 염색칠 크로마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념이 보통은 우리가 유전자를 담고 있는 그 물리적인 어떤 그 객체를 염색질이라고 안 하고 염색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염색체. 영어로 얘기를 하는 그 크로모솜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우리에게 훨씬 친근한 그런 용어잖아요. 크로모솜. 크로마틴. 이거 뭐야? 서로 다른 물질임? 크로마틴과 크로모솜은 다르냐? 염색체라고 이거는 이름이 돼 있고, 얘는 염색질이네. 서로 사촌간인가? 아니고, 이들이 그냥 트랜스포머처럼 변신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형태,
형태적인 변형을 이루면 어떤 경우에는 얘네들 염색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염색체라고 얘기하고 어떤 형태의 변화? 이미 고등학교 때 들어봤음직한 얘기지만 훨씬 더 딱딱해지고 응축 단단해지고 딱딱 단단해지면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고 얘네들 에휴 인생 뭐 있대 그렇게 군인이 그렇게 경직돼서 살 거 뭐 있어 풀어 하고 쭉 풀어놓으면 염색질이 되는 것이고 왔다 갔다 마치 아코디언처럼 지들이 무슨 아코디언이라고 이렇게 쭉 늘어났다가 쪼그라들었다를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변환할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 유전 물질인 소위 말을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걸 통틀어서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것을 염색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나 훨씬 더 엄밀하게 좀 더 까칠하게 군다면 염색체라고 하는 그 상태는 세포의 한 일생에서 아주 짧은 기간만 그런 식으로 존재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의 기간은 염색질이라는 그냥 뭐 헝클어진 형태로 잘 정리가 되지 않은 쫙 풀어져 있는 그런 형태로 존재를 한 것이 우리의 유전 물질인 염색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염색질을 좀 더 그러니까 염색질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일갈해버리면 됩니다. 간기의 염색, 간기가 뭐야? 세포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세포 주기. 그러니까 세포의 일생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 보통 이걸 세포 주기를 파이 형식으로 파이 그림으로 그리잖아요. 동그랗게 해가지고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세포가 분열하는 분열기. 여기서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서 무슨 중기, 초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하는 식으로 해서 염색체들이 분리가 돼서 여기를 지나면 이제 세포가 두 개로 분리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G1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 여기는 S기가 있고 G2라고 하는 이것이 세포 주기의 보통 일반적인 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주기라는 것은 어떤 한 세포가 이렇게 다른 두 개의 세포로 분열돼서 그 일생을 마감하기 전까지의 하나의 전체 일생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표시를 하는 것을 세포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해서 S기라고 하는 것은 요 안에서만 그러니까 DNA가 복제가 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DNA 복제가 아무 때나 해. due date 여기 전까지만 맞춰. due date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요 타이밍부터 시작해서 요 타이밍 전에 반드시 너는 맞춰야 돼 라고는 특정한 주기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S라고 S주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 synthetic이라는 것을 합성 synthetic 여기서 DNA를 새로 만드니까 그 다음에 G1, G2는 이 G가 뭐를 뜻하냐면 갭을 얘기하는 겁니다. 갭 세포 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구간은 분열을 해야 염색체들이 거기서 분리를 해서 제대로 된 새로운 두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세포가 가장 관심 있게.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그거만큼, 분열기만큼 가장 중요한 기간이 어디겠어요? 세포 주기의 입장에서. 이것만큼 거의 중요한, 거의 부등호가 이렇게 거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기간이 또 어딜까? 복제기, S기. 사실 이 두 개만이 필요한 거야.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거야, 하나의 세포는. 이게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기간인 거야, S기가. 그럼 나머지 G1과 G2는 뭐야? 준비 기간인 거지. G1은 왜 얘를 갭이라 그랬게? 그냥 너는 S를 위해서 태어난 기간이야. S기를 준비하기 위한 G1 기간. 그 다음에 여기에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하면 이제는 뭐를 준비해야 돼? 분열을 준비해야지. 그 G2는 세포 분열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체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세포 분열을 계속 하는 세포에 관한 한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요 세포 주기가 돌아가는 것이죠. 진도상 세포 주기에 관해서 우리가 도저히 넘사벽으로 나갈 것 같지가 않을 것 같아서 요 정도 요약을 정보
정보 교환 차원에서 이렇게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자, 그래서 염색질이라고 하는 것은 간기에서만, 그러니까 분열기가 아닌, 분열기 아까 봤잖아요. 그 세포주기 파이그램에서 분열기 매우 짧은 기간이었죠. 바로 그때에서만 염색체가 염색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염색체 형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염색체 형태는 뭐예요, 이거? 이거잖아, 이거.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안 그런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전부 다 풀려가지고, 그것을 이제 염색칠, 간기에서 염색체가, 그러니까 존재하는 그런 형태, 물리적인 형태를 염색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인데, 이 응축도라고 하는 컨덴세이션, 응축도가 매우 낮아서 다 풀어 헤쳐져 있는 그런 형태. 이게 뭐냐? 좋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거. 이거지, 바로. 예를 들어서 요거에 바로 염색체를 비유를 하는 것이고, 이런 형태로 있다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막 이 실을 다 풀어버리면 이게 염색질의 형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염색체 형태는 분열기에만 존재하는지도 이해가 가는 거지. 분열기라는 얘기는 이사 준비하는 거잖아. 이사 가야지, 이사 가려면 짐 싸야지. 여기저기 전부 다 널브러져 있던 것들을 전부 한 박스 안에 전부 다 차곡차곡 넣어가지고서 포장 이사하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형태니까 얘네들을 그냥 있던 애들 야야야 모여 해서 돌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서 이렇게 딱 응축을 시켜 놓는 것이 바로 우리가 확인한 염색체. 그러니까 그들의 뭐 염색체가 됐든 염색질이 됐든 간에 그 안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형태라든가 유전자의 종류라든가 그런 것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 거지. 그대로야. 다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오거나이제이션을 어떻게 달리했느냐 그런 얘기죠. 그것을 뭐 다른 방식으로 다른 책에서 그 그림을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느냐? 얘가 어떻게 아코디언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좁아들었다 늘렸다 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게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던 그 히스톤 단백질들이 여기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건 보통 그러니까 줄감개 이어폰 줄감개 옛날에 이 선 이어폰 요즘처럼 무선 이어폰 말고 선 이어폰 들고 다닐 때 이어폰 줄감개들이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어폰 줄감개에다 이어폰을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이 길이를 짧게 한다든가 하는 것처럼 이 히스톤이라는 게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여기 회색 구슬처럼 보이는 애들이 전부 히스톤 단백질인데 8개의 소단위들이 모여가지고서 하나의 동그란 히스톤 단백질을 구성을 하면서 그 히스톤을 2번 반을 그 히스톤 하나의 그 단백질에다가 DNA가 2번 반 감기게 돼가지고서 얘네들이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뭐 이렇게 얼마나 응축이 되는 거야? 라면 그렇게 이렇게 마른 다음에 요 하나의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이 그런 식으로 DNA를 돌려 마른 그 형태 하나의 그 단위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용어적으로 뉴클레오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염색질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구성 단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뉴클레오솜이 뭐냐? 뉴클레오솜이라는 것은 이런 히스톤 단백질 플러스 DNA. 요게 이제 뉴클레오솜이라는 거지. 하나의 히스톤 단백질이 있으면 거기에 2번 반이 감긴 DNA. 요거를 요게 바로 하나의 뉴클레오솜이야. 그러면 우리의 전체 염색체 또는 염색질은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뉴클레오솜들의 기본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렇지?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어떻게 우리의 DNA, 그러니까 염색체를 응축을 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이 간격을 이제 거리두기를 하면 되잖아. 각각의 하나하나의 뉴클레오솜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확하게 지키면 뭐가 될까? 염색질이 되는 거지. 그랬다가 걔네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무슨 놈의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만원 버스에 갇힌 애들처럼 자기들이 전부 촘촘히 같이 거리를 좁혀 들면은 얘네들이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응축이 되는 거야. 그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1차원 형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까짓 지들 뉴클리오솜들이 거리를 이렇게 넓혔다가 좁힌다고 해서 얼마나 그거에 차이가 나겠어 하지만 걔네들은 1차원으로 움직이지 않잖아. 3차원으로 이게 하잖아. 그러면 이게 한번 확 쫄아들면 엄청나게 이 부피를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부피를 줄일 수 있느냐 항상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세포라고 칩시다. 핵도 아니고 이게 세포야. 크기가. 이게 만약 세포라면은 이 안에서 우리 사람 세포 안에서 요 전체 DNA를 염색체를 꺼내가지고 염색 질의 상태로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서 쭉 누르면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100km 가요. 여기서. 86km 정도를 갈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이게 말이 돼? 하나의 실이라 그래도 여기서 100km까지 퍼져 있는 실을 전부 모아가지고서 아무리 돌돌 만다고 해서 그걸 다시 이 가방 안에다가 집어 넣을 수가, 더더군다나 이 가방 안에는 핵은 이거보다 훨씬 더 적을 텐데.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괜히 내가 뻥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 안에 있는 염색질을 염색체 형태로 타이트하게 응축을 시켜 놓을 수가 있는 그런 능력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DNA를, 엄청나게 많은 양의 유전자를 간직하고 있는 그 DNA를 아주 작은 세포 안에 간직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적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이것은 어떤 디지털이 아니라 염색체, 그 다음에 염색질 두 가지 상태 0과 1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에 아날로그처럼 이거를 가변적으로 염색질도 같은 염색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음축을 최대한으로 하면 그게 염색체가 되는 것이지만 이거를 아예 조금만 풀자, 훨씬 더 많이 풀자 해서 그 염색질이 염색질 자체의 응축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유자재로 조절을 해요, 세포가.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염색질의 응축 단계를 조절해가지고서 유전자 발현이라는 것을 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염색질의 구조를, 어떤 특정 부위의 염색질의 구조를 훨씬 더 촘촘하게 막 이렇게 응축을 시켜놓으면 거기에는 무언가 누군가가 접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매우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그 동네는 완전히 불경기가 되는 거예요. 그 동네에는 유전자 발현이 그 동안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내가 좀 너무 심했나? 얘네들 좀 한번 풀어줘야지. 여기를 조금 살살 풀어주면 이제 그 지역에 있던 유전자들이 이제 활성화가 돼가지고 나도 이제 숨 좀 쉬자 해서 거기서 이제 유전자 발현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 멋대로 자유자재로 어느 지역에 있는 유전자를 내가 좀 더 이제 활성을 키워야 되겠어 하고 싶으면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한다는. 그 이전까지는 사실 이러한 개념은 20년, 30년 전만 하도, 30년이 뭐야? 20년 전만 해도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었던, 어떤 유전자가 어떻게 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항상 우리가 화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 우리 지금 무슨 몇백 조의 여러 가지 세포가 있는 우리 사람, 예를 들어서 사람, 성체가 하나의 수정란에서 시작이 되고 세포 분열을 해서 왔는데, 그럼 모든 유전자는 좀 동일할 거 아니야, 이게. 그런데 어떻게 이쪽 세포는 생긴 것과 기능이 다르고 얘기하는 그런 분화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게 수행이 되는 걸까 궁금하잖아. 그것을 가지고 각 세포마다 이런 식으로 특정 지역에 있는 유전자를 지가 알아서 그것만 선별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그러한 기전, 그런 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요즘 그렇게 뜨는 용어인 후성 유전학이, 이제 무슨 딱이 유전자 염기 서열의 차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발현 자체를 변화시킴으로써 하나의 형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개념이 후성 유전학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식으로 매개가 되는 겁니다. 어느 지역을 응축도를 늘려서 유전자 발현을 높이고, 그것을 좀 억제시키고 싶으면 그쪽 지역에 있는 뉴클리오솜의 응축도를 확 줄여가지고서 응축을 훨씬 더 심하게 해서 그 동네에 있는 유전자는 전부 다 이제 된세를 맞아서 발현이 안 되게 하는 그런 개념.
가역적인 어떤 화학 변형에 의해서 유도된다는 거, 매우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뭐 굳이 뭐 머릿속에 담고 있으라는 것을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니, 뉴클리즘이 어떻게 뭐 지멋대로 갑자기 응축이 됐다가 훨씬 거리가 멀리 떨어졌다가 이게 어떤 기전에 의해서일까? 여기다 특별하게 붙이는 어떤 화학적인 이런 것이 여기다 메틸기를 붙인다든가 또는 아세틸기를 붙인다든가 그것을 가역적으로 변화시켜서 되는 일인데 전문가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그것을 막 밝히는 것이나 뭐 일반인들에게 있어서야 그거를 일일이 세세하게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핵 안에는 특별하게 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인이 어디 안 보이나? 여기 보통 세포를 염색을 이렇게 딱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좀 웃긴 이제 3차원 모델이지만 핵 안에 훨씬 더 진하게 이렇게 점으로 보이는 마치 눈이 있으면 눈동자 딱 박혀 있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는 뉴클리올러스 한국말로 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거기는 그렇게 훨씬 더 시꺼먼 거야? 라고 묻는다면 뉴클리올러스. 왜 여기서 바로 리보솜들이 거기 엄청나게 리보솜을 만들어내는 RNA들이 거기 집중돼 있어. 반복돼 있어. 거기서 이제 막 RNA들이 만들어지면서 심지어 이제 조립까지 돼. 리보솜들이. 리보솜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 큰 소단위체, 작은 소단위체로 돼 있잖아. 큰 소단위체, 작은 소단위체가 확실하게 만나서 완전체를 형성하는 것은 이것은 세포질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이 작은 소단위체 자체들은 이 핵 안에서 요 인에서 리보소말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동시에 단백질들을 막 주워 모아가지고서 요 두 개를 각각 분리해서 조립까지는 끝납니다. 그런 거라서 다시 밖으로 쫓아내놓지. 핵 밖으로 나가서 기다려 하고 그러면 이제 번역이 만들어낸 유전자 메신저 RNA가 이제 확실히 단백질을 만들려고 할 때 이들이 다시 세포질에서 핵 밖의 세포질에서 달라붙어서 그것을 수행하게 되죠. 아까 얘기했죠. 핵막은 두 겹으로 돼 있다. 자, 그럼 핵막을 통해서는 물질이 어떻게 왔다 갔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막 단백질을 그 안에서 핵 안에서 조립도 해야 되고 그러면 원재료를 수입을 해야 되겠지. 또 다 만들어진 리보솜 소단위체 같은 것들을 밖으로 보내려면 수출을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DNA 합성을 하려면 DNA 원재료, 뉴클리오티드를 수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밖에서 만드는. 그런 것들 또 다 만들어진 메신저 RNA 같은 거를 이제 핵 밖으로 쫓아낼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이 핵막을 뚫고 통과해서 왔다 갔다 하려면 이게 매우 또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일 거 아니야. 지금 방금 언급한 모든 물질들이 전부 뭐? 막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물질들이잖아요.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하지? 그럼 얘네들을 전부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개념은 이제 탑재가 돼야 돼. 이러한 모든 친수성 물질들은 막을 인지질 이중층 막을 통과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그것을 특별하게 전담하는 걔네들을 특별하게 하나하나를 인지하고 나는 너만 받아들일 수 있어라고 하는 특별 전담 수송체 단백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 그러면 핵막도 그러려나? 근데 핵막은 그게 아니야. 핵막까지 모든 그러한 일일이 수송 단백질을 전부 박아 놓는다면 얼마나 이게 빡빡한 일이겠어. 핵막은 그냥 민자야. 그런 수송 단백질들이 안 박혀 있어요. 밀크 초콜릿이야. 핵막은. 세포막은 알몬드 초콜릿이야. 알몬드들이 다다다닥 박혀 있단 말이야. 그 알몬드 하나하나의 알몬드들이 서로 다른 수송 단백질이라고 우리가 비유를 하면 되듯이. 그러나 핵막은 밀크 초콜릿, 아무런 단백질이 박혀져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 다만 구멍이 뚫려 있어요. 달의 분화구 같은 비슷하게 생긴 구멍들이 뽕뽕뽕뽕뽕뽕 뚫려 있어가지고 그 구멍을 통해서 얘네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크기만 적당하게 맞으면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하게 해주는 매우 느슨한 방식으로 소통을 합니다. 간혹 가다가 그 핵 사이에 뚫려 있는 그 구멍을 우리는 nuclear pore 번역을 뭐라고 해야겠어? 핵공이라고밖에 할 수 없잖아? 포어니까 구멍. 핵에 있는 구멍, 핵공을 통해서 이제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수송을 이런 식으로
물론 자기들끼리 그냥 자유자재로 이것을 무슨 확산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도우미 단백질들이 있어요. 옆에서 마치 지하철에 푸시맨들이 있는 것처럼 지하철 문 앞에서 만원 지하철에서 사람들 이렇게 밀어놓은 푸시맨이 요즘 한국에 없나? 그래서 그런 것 있는 것처럼 이걸 도우미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수행이 됩니다. 자, 핵막이 그냥 하나의 경계, 막으로서의 하나의 경계, 이중으로 두 겹으로 된 하나의 경계이며 거기에 구멍이 좀 뚫려 있다.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물질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기본적으로 하면 그것이 다냐라고 하면은 아니야라는 얘기입니다. 그 핵막의 안쪽에 핵 쪽으로 있는 안쪽에는 또 훨씬 더 섬세한 기둥들을 잡아주는 지지대 같은 것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핵 안에서 있는 이 염색체, 이걸 염색체라고 해야 되나, 염색질이라고 해야 되나, 다만 그냥 염색질이라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염색체라고 그냥 부릅시다. 염색체와 염색질이 언제 변화하느냐라는 것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래서 핵 내에 있는 염색체들을 제자리에 갖다 있도록 안정적인 유지를 시켜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여기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핵막의 안쪽에 어떤 고리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서 염색체들이 자기 위치를 딱 잡고 있게끔 안정적인 위치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 아니, 이게 있단 말이야? 이런 개념이? 염색체라고 해서, 염색체, 이 안에, 핵 안에 모여있는 염색체들을 그렇게 내외를 아무 데나 가 있으면 되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염색체는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어야만 되는 자기네들의 테리토리, 영역 개념이 있다는 거지. 그 영역 개념이라는 게 참 세상에 세포 안에까지 이런 영역 개념이 있다니. 그래서 이게 희한한 애들이야. 이건. 그 영역 개념. 우리가 오히려 영역 개념이 조금 한국 사람들이나 또 동양 사람들이 좀 덜할지도 몰라. 서양 동네에 있는 사람들 가봤더니 그 영역 개념이 너무 확실해서 예를 들어서 같은 도시 바로 요 한 블럭을 넘어서 한 블럭만 걸어 넘어가면 이쪽은 완전히 무법천지고 깽단이 늑실거리는 무법천지고 요거 살짝만 넘으면 여기는 아주 안전지대고 이런 희한한 개념들이 아직도 존재하더라고. 제가 살았던 동네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여기도. 각 어떤 특정한 염색체는 여기만 있어라. 여기 더 지나가면 너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것을 확인해 주는 그림입니다. 여기 각각에 있는 여러 가지 색깔의 이건 형광, 서로 다른 형광을 각자 서로 다른 염색체에다가 염색체 특이적으로 갖다 부착시킬 수 있는 그런 형광 기법을 사용하니까 이들이 전부 합체가 되어가지고서 뭉그러진 그런 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특이적인 고유한 형광색을 어떤 특정 지역에서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형광들은 어떻게 아까 염색을 시켰어? 특별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사람 세포거든요, 사람 핵. 그럼 23개의 서로 다른 형광 색깔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각 염색체마다 서로 다른 형광색을 지금 적용을 했으니까. 근데 이것들이 안 섞이더라는 얘기지. 그 얘기는, 염색체들이 진짜 자기네들의 테리토리, 영역이 있구나. 그럼 궁금해지잖아, 그럼. 영역이 있구나. 만약에 이 영역을 침해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계야. 근데 얘가 갑자기 여기 안 있고 이쪽으로 옮겨간다든가. 그런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어? 그게?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야. 그까짓 거 그 정도 잠깐 살짝 옮겨간다고 해서 이렇게 큰일이 있겠어. 그 큰일이 이제 여기서 발견이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별로 흔하지 않는 병이라서 유전적인 병인데 허친슨 길포드 프로제리아라고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빨리 늙는 병이라고 해서 조로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생기느냐 하면은 아까 그 핵막을 딱 정확하게 지지하는 그 고리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이 안 만들어지는 유전적인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리가 안 만들어지니까 지하철에 손잡이가 없어지니까 이 지하철을 탔던 염색체들이 막 흔들려가지고 저쪽으로 옮겨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원래 이 지하철 안에 요 지하철이 핵이라고 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승객들인 염색체는 각각의 고리리 손잡이를 붙잡고 이렇게 딱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손잡이가 전부 단백질이 안 만들어서 사라져버리지. 여기에는 없어. 그럼 얘네들은 잡을 게 없으니까 에이 하고 막 이런 데 휩쓸려 가게 되는 그것 때문에 생긴 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별일이 다 있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긴 사람들 해외 토픽 뭐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봐왔잖아요. 예? 이분들은 20살을 넘기지 못해요. 오래 살아봤자. 왜냐면 신체적인 나이가 너무 이 정도 되면 지금 이 아가씨가 16살이었나 했는데 지금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16살인가 했던데 이 소녀가 신체적인 나이는 80 몇 세였나 하는 정도로 그래서 곧 죽게 되는 거지 뭐 모든 것이 다 노화를 급속도로 진전을 해가지고 뭐지? 핵막에 있는 고리가 없어졌다고 왜 이렇게 빨리 늙는 거야 도대체? 온갖 질병을 다 짊어지게 되는 것이고 왜 이럴까? 이게 왼쪽에 있는 것은 그 핵막만 예를 들어 GFP 같은 것으로 핵막만 염색을 했을 때 소위 말하는 그런 조로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일반인들의 핵막입니다. 동그랗죠? 이렇게 여기가 바로 그 조로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핵막입니다. 완전히 쭈그렁박이 돼버렸잖아요. 아까 그 고리가 없어졌다고. 그 고리가 없어진 이유는 이것을 지탱하는 대들보 단백질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고리들도 사라져버린 것이지. 그런데 이게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왼쪽엔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만 되는 어떤 특정한 염색체들이 일로 안쪽으로 옮겨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위치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염색체가 이런 식으로 위치 이동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뭐, 그까짓 게 뭐 어쨌다고.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지. 엄마 무섭네? 그런데 이런 위치 이동, 염색체의 위치 이동을, 인한 심각한 장애, 질병이 이 조로증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흔히들 발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암에서도 원래 있던 이런 위치가 이렇게 염색체가 변화를 한다든가 또 심각한 뭐 면역 질환인 뭐 이런 데서도 여기 있던 염색체가 이렇게 이동한다든가 물론 조로증의 영역이 훨씬 더 이 위치 이동의 이 심각도가 훨씬 더 높기는 하지만 이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진 염색체가 위치 이동이 되면 뭐가 문제인 것인데 유전자 발현의 프로그램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는 염색체는 어느 순간에 어떤 큐 사인을 받아갖고 이 유전자가 활성화돼서 거기에 의한 여러 가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이 쫙 돼 있는데 이게 저기 완전히 휩쓸어 버리면 이 순서가 완전히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게 엉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유전자 발현되지 말아야 될 유전자가 발현이 되고 활성화되고 활성화돼야만 되는 유전자가 어떤 특정한 아주 크리티컬한 시기에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러면 아주 심각한 장애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은 뭘로 들어가는 거야? 염색체 그 소위 말하는 그 테러토리라는 엄청 중요한 거구나. 어떤 특정한 위치를 어떤 특정한 염색체가 왜냐하면 염색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유전자들을 담아두는 그릇이잖아. 근데 우리는 23개의 서로 다른 염색체가 있잖아요. 그 23개의 서로 다른 염색체들이 서로 다른 어떤 유전자들의 순서를 가지고 종류들이 다르고 그래서 쫙 배열이 잘 정리가 돼 있다는 얘기지. 그 정리가 돼 있는 이 순서를 우리가 바꿔 놓아버리면 그러면 그다지 좋은 결과를 우리가 예상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미토콘드리아에 관해서는 뭐 별거 아닌데 미토콘드리아의 근원에 대해서 염록체와 이런 것들에서 이미 지난 중간고사 이전에 이미 다 설명을 했으니까 뭐 다시 한번 재방송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기말고사에도 이것은 별로 뭐 여러분들이 뭐 알아야 될 이미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이 한번 고문을 당했으니까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 공생 이론.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했지 우리 내부 공생 이론 중간고사 이전에 했지. 맞아. 내 기억에 그래요. 얘가 왜 또 들어와 있나 싶어서.
자, 아까 얘기한 왼쪽 패널에 단일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포 소기관들이 왼쪽 패널에 집중되어 있던 걔네들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그 작용의 이름이 뭐냐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요 다른 이름도 있긴 하는데 외포작용이라고 한자어를 써가지고서 영어로는 딱 한마디 엑소 밖으로 쫓아낸다는 얘기죠. 엑소사이토시스라는 이 용어를 번역을 그대로 해서 외포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교과서는 이거를 무슨 뭐 세포 외배출작용 뭐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쓰긴 하는데 그게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지. 그래서 외포작용 훨씬 더 널리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물질을 세포 안에서 만들어진 물질을 세포막으로 보내거나 다시 말해서 혹시 궁금하지 않았었어요? 세포막에 그렇게 수송 단백질이 전부 즐비하게 있는 거 얘네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져 갖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얘네들이 이 세포막에까지 여기 휩쓸려 오게 됐니? 하고 궁금하지 않았어? 혹시 궁금했다면 여기 이 외포작용이 바로 그 답이라는 얘기죠. 외포작용을 통해서 온 거야. 또 물질들이 그 세포막에만 있나? 밖으로 던져지는 물질들이 얼마나 많아요. 조직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췌장, 만약 이것이 췌장세포였다면 췌장세포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호르몬들, 인슐린 같은 것들을 또는 또 다른 췌장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을 만들어가지고 밖으로 던져버리잖아. 자기가 쓰지 않고 그 호르몬을 만들어서 밖으로 던지잖아. 또 엄청나게 많은 소화효소들을 그런 식으로 던지잖아. 여러 가지 다른 조직에서. 간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들 밖으로 혈관 안으로 던져버리잖아. 그거 어떻게 던졌을까? 세포 안에서 만들어진 물질을. 그게 다 외포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포작용에 의해서 밖으로 수송이 되는 또는 어떤 특정한 세포 안에 있는 특정한 장소로 전달이 되는 그런 물질들이 얘가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외포작용에 의해서 얘네들이 왔구나 하고. 다만 해가 들어가는 단백질. 해가 엄청 히스톤 예를 들어서 히스톤 단백질도 그럼 외포작용을 통해서 온 건가? 또는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 같은 안쪽에 그 안에 들어간 나중에 우리가 광합성이나 세포 세포 유기호흡 같은 거 배울 때 그 미토콘드리아 내막 또는 엽록체 내막에 엄청나게 많은 그 효소들이 있잖아요. 단백질들이. 걔네들은 어떻게 그럼 얘네들도 내포작용을 통해서 온 것인가? 그 외포작용 아니야. 그러니까 또는 주변부 단백질이라고 하는 우리가 좀 이따 볼 그런 단백질이라든가 핵단백질, 미토콘드리아 같은 이런 단백질들은 외포작용을 통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자기들의 위치에 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헷갈려 이게. 일단 핵, 미토콘드리아 같은 그곳으로 수송되는 단백질들은 외포작용에서 전달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놓으면 그러지 않고 밖으로 분비 단백질이라는 것은 핵 밖으로 쫓겨나는 세포 밖으로 쫓겨나는 단백질들이잖아. 뭐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확실히 외포작용. 그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도 사실 그것도 핵 밖으로 세포 밖으로 쫓겨나는 물질이잖아요, 결국. 그다음에 세포 막 단백질들은 쫓겨나려다 많은 단백질들. 쫓겨나기 직전에 거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단백질들이잖아. 그지? 다음에 한 가지 예외는 리소솜이라고 하는, 리소솜이 나중에 좀 이따 보게 되겠지만 우리 세포 안에서 소화기관 같은 위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관인데 거기도 많은 단백질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만들이 이제 외포작용에 의해서 수송이 되는 단백질들이다라는 식으로 확인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주변부 단백질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세포막의 구성을 한번 그림으로 세포생물학 교과서에 하는 아주 유명한 교과서 그림에서 한번 따와봤어요. 그러니까 세포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세포막이 딱 있으면 아까 얘기한 알몬드에 비유한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여기 박혀 있단 말이야, 지금. 그지?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자, 이 그림을 보고 느낀 점. 한 두 가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의 느낌을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둘 또는 셋. 이 그림을 딱 보고 느끼는 점. 그냥 딱 두 가지만 느껴보자, 그럼, 까짓 거. 이 단백질 전부 박혀있는 이 단백질, 알몬드 같은 이 단백질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뭐를 달고 있네? 바깥쪽에? 이게 뭐야, 이거? 녹색 콩알, 완두콩 모양으로 되어 있는 완두콩 같이 생긴 얘네들이 뭘까? 올리고당이에요, 얘네들이. 당이 부착이 돼 있어. 전부 다 당이. 100%. 예외 없이.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이 모든 단백질들은, 여기 박혀있는 알몬드 같은 단백질들은 바깥쪽으로. 더더군다나 그것도 전부 다 바깥쪽을 향해서. 안쪽으로 되어 있는 데 없잖아. 얘네들 안쪽에 이렇게 박혀있는 올리고당 없지. 이 모든 올리고당들은 전부 바깥쪽, 세포의 바깥쪽을 향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했죠? 올리고당의 이 역할이 뭔지? 인식이잖아, 인식. 이 안에서 인식할 필요가 뭐가 있니? 얘가 지금 더듬더듬 해가지고서 그 올리고당을 더듬어가지고서 이 세포가 어떤 세포인지를 확인하는 게 목적이지. 그러니까 바깥으로 이 올리고당이 향해 있는 거죠. 궁금한 것은 어디서 얘네들 전부 한결같이 이 올리고당을 만들어서 달고 왔을까? 희한하네. 얼핏 생각해보면 얘네들이 따다다닥 여기 박혀지면 그제서야 이제 여기서 올리고당을 이렇게 딱딱딱딱 만드는 효소가 이제 달려 들어가지고서 하나씩 이렇게 딱 미용사가 머리 만져주듯이 전부 이렇게 하는 걸까? 아니면 이미 옛날부터 이전부터 어느 곳에선가 이미 당을 달고 얘네들이 이렇게 오는 것일까? 왜냐하면 확실한 것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그 자체, 리보솜에서 만들어지는 그 단백질 합성 자체에서는 얘네들이 낄 그런 여지가 없다는 거지. 당은 안 만들어. 그러면 그 단백질이 만들어진 것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당이 부착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즉석 구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서 온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외포작용을 공부하는데 하나의 부분이 되는 거죠. 이 올리고당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전부 이렇게 알몬드처럼 박혀 있는 것인 줄만 알았는데 얘는 뭐야 이거? 얘 이름이 바로 주변부 단백질입니다. 얘는 그냥 쓱 묻어있는 것 같네? 손 안 대고 코 풀듯이. 다른 애들은 힘들게 어렵게 애써서 인지질 이중층에 자기들이 막 비집고 들어가서 팍 박혀있는데 이 녀석은 은근슬쩍 가가지고서 꼬리 붙잡고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달랑달랑. 그러니까 이 막단백질이라도 그러니까 막단백질 하면 막에 존재하는 단백질들이 전부 막단백질이잖아. 그런데 막단백질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막과 같이 막 안에 이제 삽입이 되어 있는 그런 단백질을 뭐라고? 인테그랄, 내재성 단백질, 내재성 막단백질, 인테그랄 프로틴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슬쩍 살짝 묻어가지고 나 얘랑 친구야. 내 누가 알아 걔? 나 걔랑 친구야 해가지고 걔 꼬리 붙잡고 이렇게 막에 이렇게 달랑달랑 붙어있는 이런 애들은 뭐라고? peripheral, 주변부 단백질이라고 얘기해요.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얘기죠. 이 내자성 단백질들은 여기 어떻게 오게 됐니라고 물으면 전부 나 외포작용을 통해서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주변부 단백질한테 인터뷰 마이크 갖다 대고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 다른 얘기를 해요. 난 그냥 하다가 보니까 여기 와 있어요. 외포작용을 통해서 오셨어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막단백질, 내재 단백질만이 막에 있는 소위 말하는 외포작용을 통해서 여기에 옮겨진 것이고 주변부 단백질들은 그냥 세포질에서 왜 이것을 구분하느냐 하면은 출발점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포작용을 통해 가지고서 옮겨지게 되는 단백질들은 다른 단백질들과 일단 태생부터 달라요. 출발점부터 달라요. 그 점을 이제 이해를 10분 있다가 합시다.